오늘은 특별하게 K배터리, 특히 전고체 배터리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시장 성장력, 이게 주목이 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그런 가능성, 성장, 잠재력 이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오늘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말씀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해가 쨍하게 뜰 날이 이제 오게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듭니다. 네. 시장 규모는 어떻게 파악하세요? 글쎄요, 예. 뭐 전고체 배터리가 먼 미래의 얘기로만 우리가 여겨졌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피지컬 AI 그 중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본격적으로 이제 개화가 되면서 손에 잡힐 듯이 어느새 이제 가까워진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에 대해서는 그 조사하는 기관이라든지 분석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뭐 S&E 리서치라든지 루츠 그 어널리시스 등의 어떤 데이터를 종합하면은 이 성장률 관점에서 놓고 보면 대충 한 30에서 40% 연평균 이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는 대부분의 기관이 좀 일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한 고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전고체 배터리는 이미 이제 기술 검증 단계를 갖다가 이미 지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래서 사실 상용화에 어떻게 보게 되면 바로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5년을 놓고 본다라면 지난해죠. 이게 시장 형성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네. 시장 규모는 뭐 한 16억 달러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근데 이제 주로 소형 가전이라든지 웨어러블 기기 및 완성차 업체들 양산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일부 샘플로 이제 공급이 됐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시장을 갖다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우리가 2030년까지 좀 타임라인을 좀 늘려보면은 이게 이제 본격 상용화기가 한 2030년이 되면은 상용화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기관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시장 규모가 약 125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17조 원에서 한 55조 원 정도. 이것도 굉장히 편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네. 어쨌든 삼성 SDI가 제일 빠릅니다. 2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해서 양산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거고 토요타 같은 경우가 뭐 27년에서 28년 정도를 갖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요 기업의 양산이 내년 한 내후년 정도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양산되는 걸 갖다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거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급격히 상승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2035년 정도 되면은 대중화 및 어떻게 보면 성숙기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시장 규모는 한 480억 달러, 한 네. 500억 달러 정도로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65조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전체 배터리 시장의 한 10에서 13% 정도를 전고체 배터리가 차지하게 될 거다. 2035년 정도 되면 이런 식으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의 굉장히 상징적인 게 로봇인데 네네. 그 말인즉슨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그 전고체 배터리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로봇이고 네네네. 그 외에도 이제 물체에 뭔가 이제 몸통에 그 배터리가 달려야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떤 굉장히 다각화돼 있죠. 일단 예. 전기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꿈의 주행거리라고 하잖아요. 1000km.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전고체 배터리는 충전의 시간이 별로 안 걸리니까 지금 뭐 급속 충전을 한다고 해도 한 30분, 30분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8분 이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행거리가 한 1000km를 달성한다고 하는 거니까 전기차에도 쓰일 건 분명하겠죠. 하이엔드급 전기차에.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그 제일 먼저 채용될 분야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 로봇의 적치 공간 자체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봇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산업 현장이라든지 가정 내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이슈가 될 수밖에 화재나면 없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채용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유망한 부분이 UAM이라든지 EV 톨트라든지 이런 거에는 이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가령 화재가 나거나 폭발을 일으키면 그렇죠. 진짜 위험하죠. 그건 생명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출력이 요구됩니다. 이게 사실은. 왜 그러면 공중을 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기체 경량화라든지 에너지 밀도라든지 출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제 UAM이라든지 뭐 EV 톨트 이런 데 이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머지 부분들 기존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장악하고 있는 부분들
점점 하이엔드급 전기차에서 중간 당도로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고차의 배터리가 일상화되는 시대가 오겠죠. 예. 네. 예. 앞서서 삼성 SDI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네. 이 밖에 이걸 포함해서 배터리 3사들의 전고체 배터리 진척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27년이 양산 목표니까요. 네. 이게 이제 가능할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24년 말에 벌써 A 샘플, 그러니까 A 샘플이라면 시제품이잖아요. 이걸 갖다 생산해서 그 공급사에 다 공급을 했고요. 25년 상반기부터 B 샘플을 갖다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B 샘플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차량에 달아서 이걸 테스트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성능 평가를 갖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 거고요. 이게 삼성 SDI가 27년에 양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는 삼성 SDI, BMW, 그다음에 솔리드 파워 삼각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 하반기 중에는 네. BMW 차량에 실제로 이 테스트를 갖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현대차하고 그 아틀라스에 탑재하는 현대차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MOU를 갖다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술적 특징은 무음극 기술을 갖다가 채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흑연 대신 탄소 나노층으로 대체해서 에너지 밀도를 갖다가 리터에 900Wh 정도까지 높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 SDI의 어떤 기술적 특징은 거기에 있는 거고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양산 일정이 2030년이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 2029년까지 1년 땡겼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파일럿 플랜트를 갖다가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언제 가동을 했냐면 작년 9월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미래기술원에서 실제로 가동을 했고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생산해 현재 품질과 성능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검증하는 중이고 그렇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양산 직전 단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제 놀라운 그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신소재 바인더라는 걸 개발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기존의 그 음극재로는 탄소 음극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전고체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통 실리콘 음극재나 리튬 메탈 음극재 예. 혹은 무음극 음극재를 쓰는데 이게 그 지금 그 SK온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를 씁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의 특성은 뭐냐면은 에너지 밀도는 그 탄소 그 음극재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충방정 시에 수축각 팽창이 탄소보다도 한 3배 정도 높아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액체 전해질일 때는 음극재가 좀 수축 팽창을 하더라도 전해 액이니까 두 분이 분리될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온 전도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기를 갖다가 보내고 받는데 전혀 이상이 없단 말입니다. 액체일 때는. 근데 이 고체일 때는 어때요? 음극재가 수축 팽창을 갖다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고체 전해질 밀려나겠죠, 이렇게. 네.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공간이 뜨니까 그 전기를 잘 보내주지 못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올 1월 달에 신소재 바인더라는 걸 개발해서 이게 사실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건데요. 이 부분을 채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과 음극재 사이가 충방전으로 해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인더가 전기를 보내는 통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일단 해결했다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25년에 이제 파일럿 라인 가동했죠. 그러니까 26년, 27년에 시제품 검증을 할 거고 28년에 램프업 단계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한 29년 정도에는 전기차나 방산 장비에 탑재를 할 수가 있을 거다. 현재 SK온 전고체 배터리는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에 셀을 공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인 잠수정이라든지 뭐 EV 톨때도 일부 샘플을 지금 공급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속도보다는 좀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좀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양산 목표는 여전히 2030년이고요. 이제 비교적 제조가 용이한 고분자계를 먼저 해서 그다음에 이제 황화물계로 넘어가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요. 오창 공장에 이제야 전고체 파일럿 라인 구축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늦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자신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가령 그 반드시 전고체가 아니더라도 4680 배터리를 통해서 일단 저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든지 진입이 가능하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일정상으로 놓고 보기에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일정상으로 놓고 보기에 LG 엔솔이 가장 좀
그 전고체 배터리에서는 좀 늦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럼 평론가님 고체 전해질이나 양극재 이런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전고체 예.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게 예. 되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고체 전해질이 필요하죠. 황화리튬 전해질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양극재입니다. 양극재도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던 양극재와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양극재는 기술적인 특성이 약간 달라요. 그중에 이제 가장 잘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역시 에코프로비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고체 전해질 분야 이 부분에서는 연산 40톤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갖다가 벌써 가동을 했고요. 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연산 300에서 500톤 규모 양산 라인을 갖다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27년 초에는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갖다가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타임라인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양산 일정하고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기존에 이제 삼성 SDI의 주로 공급을 했었으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그 일정에 맞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합물계 고체 전해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수직 계열화했다는 얘기예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지금 리튬 생산하잖아요. 수산화 리튬. 그걸 통해서 황화 리튬을 갖다가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니켈 그 양극재 분야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1등이잖아요. 뭐 BNM이라든지 롬바이 같은 중국 회사들 다 제치고 1등인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단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랑 다른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잖아요. 양극재 이게 액체일 때는 양극재랑 잘 섞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근데 이 고체니까 양극재 입자랑 좀 부딪힐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네, 발생을 하겠죠. 부딪히면서 기존의 양극재 입자가 산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양극재 입자를 코팅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술적이고 그걸 부분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게 충방전을 하게 되면은 모든 입자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 고체다 보니까 양극재 입자들이 부딪히면서 쉽게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단결적 양극재 같은 경우는 쉽게 부서지는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결국은 단결적 양극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의 어떤 기술적 문제들을 갖다 해결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복합 양극재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 고체 전해질, 그다음에 양극 활물질, 그다음에 도전제를 한꺼번에 섞는 거예요. 그러면 잘 섞이겠죠, 애초부터. 그런 문제들, 그래서 액체 전해질을 갖다가 고체 전해를 썼을 때의 어떤 문제들을 갖다가 일시에 해결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기술적 특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건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고체 기업 팩토리알이라고 있습니다. 이 팩토리알과 원래는 MOU를 맺었었는데 이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를 완료함으로써 훨씬 더 밀접하게 됐다는 거고 팩토리알사의 분석에 의하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그 전고체 전해질이 가장 특성이 우수하더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단 그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양극재 특성도 굉장히 우수하더라.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들, 가령 뭐 코팅이라든지 단결정 기술 같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포스코 퓨처엠도 어느 정도 다 완성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포스코 퓨처엠은 뭐죠? 음극재를 만들잖아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기존의 탄소 음극재부터 시작해서 인조흑이온 음극재,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그 다음에 리튬 메탈 음극재까지 다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네. 두 번째, 리튬, 니켈, 황.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코크스 생산 과정에 부생가스가 생기는데 거기서 황을 추출할 수가 있잖아요. 포스코. 그러니까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두 부분을 갖다가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력도 그 전고체 시대에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예. 투자 전략에 반영해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앞서서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기술력에 대해서 네네. 특장점 좀 가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의 네. 하이니켈 양극재의 어떤 기술력, 그다음에 지금 제일 처음 그래도 뭐 몇백 톤 규모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빨리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과 양극재의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로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나 전해질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이 장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북미 시장에 좀 특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주요 고객사들이 그쪽에 많이 있죠. 가령 뭐 팩토리알사라든지 아까 얘기한 GM이라든지 혼다 같은 북미 고객사들이 있는데 북미 시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원가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리튬 그 계열사를 통해서 리튬, 니켈, 그다음에 황화 리튬, 황 이런 것들 싸게 조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고체 전해질을 만들 때 아무래도 그다음에 양극재를 만들 때 굉장히 원가 경쟁력에서 우수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음극재까지 양극재와 음극재를 갖다가 패키지들로 묶어서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다.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양극재는 이쪽에서 받고 음극재는 저쪽에서 받는 것보다도 이걸 한꺼번에 받으면은 훨씬 수월하겠죠. 네, 그렇네요. 그런 쪽 부분에서는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포스코 퓨처엠의 경쟁력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 큐에 네. 원 스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장점이 되겠네요. 원가 경쟁력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전고체 배터리가 꿈꾸는 세상 이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주의 흐름도 장점 가려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윤석정 경제평론가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